여러분, 성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신가요? 아마 열의 아홉은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을 떠올리실 겁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꽃피우며 백성을 사랑했던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리더였죠. 하지만 잠시만요. 과연 이 모든 위대한 업적이 세종대왕 혼자만의 천재적인 머리에서 뚝딱 나온 걸까요? 그는 정말 혼자서 모든 것을 해냈을까요? 천만에요. 역사상 그 어떤 위대한 리더도 혼자서는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세종대왕의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사람을 다루는 기술, 즉 인재관리법에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시 조선은 지금처럼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이나 인재풀이 풍부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뿌리 깊은 신분제와 보수적인 유교 사상이 꽉 잡고 있던 사회였죠.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세종은 장영실 같은 노비 출신 과학자를 발탁하고 황희 정승처럼 청렴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던 인물을 24년이나 재상 자리에 앉히며 심지어는 자신의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인 한글 창제에 반대하던 신하들까지 포용하여 결국 모두를 설득해내는 마법을 부릴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당대에 훌륭한 인재가 많았던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세종은 인재를 찾아내고 길러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심지어는 반대하는 사람마저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줄 아는 그야말로 인재 경영의 신이었습니다. 마치 현대시대의 가장 뛰어난 CEO가 수많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내듯 세종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이끌며 그 안에 숨어있는 모든 잠재력을 끌어냈던 겁니다. 오늘 역사 한 스푼에서는 세종대왕이 보여준 소름 돋는 인재 관리의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평범한 인재를 비범하게 만들고 때로는 단점마저도 장점으로 승화시키며 반대파까지 끌어안아 결국 모두의 지지를 얻어낸 그의 놀라운 지혜를 말이죠. 여러분의 삶과 조직에도 분명 큰 영감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세종대왕의 위대한 인재 경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 나열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한 리더의 감동적인 서사입니다. 세종대왕의 인재관리법 중 첫 번째는 바로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영실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측우기, 해시계 물시계 등 수많은 과학 발명품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가 본래 노비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 조선 사회에서 노비는 사람 취급도 받기 어려운 최하층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노비가 어떻게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세종의 파격적인 인재 발굴 철학이 있었습니다. 장영실은 본래 동래현의 관노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귀화한 인물이었지만 어머니가 기생이었기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노비라는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손재주와 기계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태종 이방원은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궁궐로 불러들여 기술직 관원으로 삼았지만 신분적 한계로 인해 크게 중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세종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세종은 장영실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는 그의 신분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우를 결정합니다. 노비는 과거 시험조차 볼 수 없었고 고위 관직은 꿈도 꾸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장영실은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그 재주가 뛰어나니 대우를 달리하여 쓸만하다고 선언하며 그를 정오품 상의원 별좌로 임명합니다. 이건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신분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결정이었죠. 많은 신하가 반대했습니다. 어찌 천한 노비를 고위 관직에 앉힌단 말입니까? 격렬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종이라면 이런 거센 반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래, 역시 무리인가 하고 포기하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믿었고 장영실의 재능이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세종은 장영실에게 면청과 함께 최고의 기술 관직을 부여했고 그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장영실은 세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경루, 앙부일구, 혼천에, 치국이 등 조선 과학기술의 정점에 달하는 수많은 발명품을 쏟아내며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국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세종의 사람을 보는 눈과 편견을 깨는 용기 덕분이었던 겁니다. 그는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그 어떤 신분적 제약에도 갇히지 않고 오직 능력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발굴했습니다. 마치 현대 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듯 세종은 600년 전에 이미 그런 혁신적인 인재 발굴 시스템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숨겨진 인재를 찾아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씨앗이라도 좋은 토양과 적절한 물, 햇빛이 없으면 싹을 틔울 수 없죠. 세종대왕은 발굴한 인재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집현전입니다. 집현전은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한 엘리트 인재 육성 프로젝트이자 국가지식센터였습니다. 세종은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집현전에 모아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넓은 서가와 풍부한 서적,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과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세종은 학자들에게 매일 아침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진하도록 했지만 단순히 일을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자들이 학문에 몰두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는 학자들이 병에 걸리면 어의를 보내 치료하게 하고 휴식이 필요하면 휴가를 주었으며 연구에 필요한 물품은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습니다. 젊은 학자 중 한 명이 너무 열심히 공부한 나머지 병이 들자 세종은 그에게 한 달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가 집에 가지 않고 다시 집현전으로 돌아와 공부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병든 몸으로 어찌 다시 집현전에 왔단 말인가 라며 호통을 쳤을까요? 아닙니다. 세종은 그 학자의 집을 수리해주고 특별히 쌀과 고기를 보내주며 편히 쉬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든 신하를 돌보는 차원을 넘어 너희는 국가의 미래이니 너희의 건강과 학문이 최우선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또한 학자들에게 사고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유교 경전뿐만 아니라 천문, 지리, 의학, 농업 등 실용 학문까지 폭넓게 연구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심지어는 학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경연이라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왕과 신하가 밤늦도록 학문과 정책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하는 모습은 지금 상상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장면입니다. 세종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신하들을 억압하거나 좌천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논리와 지식을 존중하며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유연함까지 보여주었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집현전 학자들은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물론 고려사와 동국통감 같은 역사서 편찬, 농업기술개발, 천문관측 등 조선의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하듯 세종은 600년 전 조선에서 이미 지식 공동체를 구축하여 인재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인재를 발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세종의 두 번째 인재 경영 비법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인재관리법 중 세 번째는 바로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지혜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단점에만 집중한다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겠죠. 세종은 신하들의 단점마저도 포용하며 그들의 강점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황희정승과 맹사성 정승입니다. 황희정승은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영의정을 지낸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24년 동안이나 재상 자리에 있으면서 세종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하지만 황희는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럽다는 비판을 자주 받았고 심지어는 뇌물수수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탄핵 상소가 올라왔고 세종의 신하들조차 황희의 비리를 고발하며 그를 파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보통의 왕이었다면 이런 비판에 시달리는 신하를 계속 중용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백성들의 여론이 안 좋으니 잠시 물러나 있게 하라거나 청렴하지 못한 자는 내 곁에 둘 수 없다며 내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황희의 단점, 즉 재물에 대한 욕심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황희의 국가를 운영하는 뛰어난 능력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 그리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에 더 주목했습니다. 세종은 황희가 비록 사적인 욕심이 있을지언정 공적인 업무에서는 누구보다 공정하고 유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황희의 사소한 비리보다는 그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세종의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며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기업 CEO가 완벽하지 않은 인재라도 핵심 역량이 뛰어나다면 그 단점을 보완하며 핵심 인재로 활용하는 것과 같았죠. 그의 사소한 허물보다는 그의 큰 재능이 국가에 더 필요하다는 세종의 통찰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맹사성 정승 또한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청렴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유명했지만 때로는 너무나 소탈해서 게으르다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관복 대신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고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유유자적하는 것을 즐겼다고 하죠. 심지어 어떤 날은 왕에게 올리는 상소문을 잃어버려 허둥지둥 찾기도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맹사성에 이런 인간적인 허점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청렴함과 소탈함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온화한 리더십을 높이 샀습니다. 맹사성은 황희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세종을 보필하며 복잡한 정책을 부드럽게 조율하고 백성들의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은 이 두 인물 외에도 수많은 신하들의 성격과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들을 가장 효과적인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강점을 최대치로 끌어내어 전체 조직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각기 다른 악기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연주하게 만들 듯 세종은 다양한 개성을 가진 신하들을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이 보여준 사람을 쓰는 지혜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인재관리법 중 가장 놀랍고도 현대적인 부분은 바로 반대 의견을 포용하고 소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에 무조건 따르는 예스맨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렬한 토론과 비판을 통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려 했고, 심지어 자신에게 반대하는 신하들까지도 끝까지 설득하고 끌어안으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훈민정음 창제 과정입니다. 훈민정음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위대한 유산이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최만리 등 보수적인 유교 학자들은 문자라는 것은 중국에서 온 것이니 우리가 독자적인 문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을 모욕하는 것이요 오랑캐나 다름없는 짓이다 라고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어리석은 것은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타고난 것이니 한글을 가르쳐도 소용없다는 식의 비논리적인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종이라면 평생의 염원이었던 백성을 위한 글자 창제에 이런 거센 반대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실망하여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최만리 등을 불러 격렬하게 토론하고 설득했습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경연에서 세종은 신하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자신의 논리를 펼치며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사대부로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모르느냐며 꾸짖기도 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반대파를 숙청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침묵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대 의견을 듣고 그들의 우려를 이해하려 노력했으며 결국에는 그들을 설득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세종은 또한 신하들이 자신에게 솔직한 의견을 말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상소문이라는 제도를 통해 백성들까지도 왕에게 직접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며 신하들이 잘못을 지적하면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에게 허물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말하라 는 그의 태도는 신하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런 소통의 문화는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더 나은 정책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의 포용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에게 반대했던 최만리 같은 학자들을 나중에 다시 등용하고 그들의 능력을 필요한 곳에 활용했습니다. 이는 나에게 반대했다고 해서 무조건 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 번의 실수나 반대 의견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세종의 깊은 인재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날의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수평적인 소통, 다양성 존중, 피드백 문화를 강조합니다. 세종은 이미 600년 전에 이런 현대적인 리더십의 정수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반대 의견 속에서 더 나은 길을 찾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종이 보여준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이자 그의 위대한 인재관리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종대왕의 인재관리법을 네 가지 관점에서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장영실의 재능을 발굴하고 집현전을 통해 젊은 학자들을 육성하며 황희와 맹사성의 장단점을 파악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심지어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하던 신하들까지 포용하여 결국 자신의 뜻을 이뤄냈던 세종의 놀라운 지혜를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종은 단순히 똑똑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잠재력을 믿고 투자하며 그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지했던 위대한 인재 경영자였습니다.
그의 시대에 한글이 창제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며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었던 것은 세종 혼자만의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그가 키워내고 활용한 수많은 인재들의 집단 지성 덕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조직,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과연 세종처럼 잠재력 있는 인재를 신분이나 편견 없이 발굴하고 있나요? 그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나요? 그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나요? 그리고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도 경청하며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나요? 세종대왕의 인재관리법은 6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1세기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어쩌면 더욱 절실한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투자하며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리더의 조건임을 세종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역사 한 스푼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종대왕의 인재관리법이 여러분의 삶과 조직에 작은 영감이라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역사 한 스푼과 함께 더 깊이 있는 지식의 세계로 떠나보세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